안녕하세요 여러분. 세상 돌아보기입니다. 자, 오늘은 2023년 1월 9일이고 월요일이네요. 오늘 국방론 편곡지를 한 말씀 드려보려고 하고, 지난 DX 코리아에서 대한항공 부서를 제가 찾지를 못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대문 사진에서 보신 저 무인기의 의미를 제가 간파하지를 못했는데, 최근에 이제 다른 소식을 접하면서 이 의미를 제가 파악을 하게 돼서 거기에 대한 내용을 조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조금 몇 개월 늦은 셈이죠, 어떻게 보면은. 네. 자, 이게 2022년 DX 코리아에서 이제 공개된 처음 보여진 거예요, 사실은. 예. 그래서 저는 처음에 이게 미래에 지금 이제 기존에 이제 뭐 가오리 X부터 해서 보여줬던 그런 무인기에 그 다음 제한형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이게 현실에서의 상당히 가까이 다가와 있는 그런 기체인 것 같아요. 거기서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의 어떤 선택의 전격성, 뭐 좋게 이야기하자면 대범함, 자, 이거구나. 바로 선택하고 바로 결정했고 어깨가 바로 움직였다. 그런 거죠. 예. 딴 데서 찾아보기 참 힘든 모습이죠. 그런 내용을 좀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자, 이게 이름이 쿠스 LW예요. 그전에 나왔던 건 쿠스 FC였죠. 쿠스 FC 같은 경우는 B-21처럼 이렇게 가오리처럼 전 이끼라고 그러죠. 뒤에 수직 미익이 사라진 거. 납작한 거죠. 그래서 RCS가 아주 낮아서 레이더 저피탐이 강조되는 모델이죠. 보통 정찰기로 많이 활용되는 모델인데, 여태까지는 뭐 카이 동영상 같은 데서도 그게 KF-20이라고 같이 이제 작전하는 모습을 노출시키고 했었는데, 이번에 이제 숨겨왔던 이 KUSLW를 공개를 한 것이죠. 미래 기체가 아니고 제 판단으로는 준비를 많이 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많은 부분을 KUS 쿠스 FC랑 공유를 하고 있는 것이고, 이 비행기가 제작에 더 유리함이 더 많아요. 자, 그런 생각들을 이제 말씀을 드려보려고 하고, LW가 뭐의 약자인가 봤더니 로얄 윙맨이에요. 윙맨이라는 것은 같이 뭐 편대 비행하는 동료 비행사점으로 해석이 될 수 있는데, 로얄, 충성하고 충성한다는 의미죠. 그래서 이게 이제 제목으로 제가 삼았는데, 몸으로 막는다라는 개념이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 좀 일단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편대 비행을 전제로 하고 있다. 이 편대 비행은 뭐 자기들끼리도 할 수 있겠지만, 기본적으로는 KF-21에 당연히 4.5세도 5세대도 아니고 5세대도 아니고 6세대의 의미겠죠. 6세대를 위한 새로운 기체를 우리가 개발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혀 없잖아요. 이제 KF-21 시제 3호기가 비행을 했다는 소식을 저도 들었습니다, 최근에. 그거죠, 뭐. 그러면 이거는 또 하나의 다른 점검인 것 같아요. 윙맨인데, 윙이라는 것은 내 몸뚱아리가 있고 옆에 같이 간다는 뜻이잖아요, 날개로. 그러면 KF-21이 뭐 6세대다, 뭐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고, 또 이러한 것이 저도 뭐 몇 번 말씀드렸지만 동영상으로도 다루고 했지만, 자, 미국의 6세대 전투기 계획 30명까지 배치한다는 거, 그리고 영국과 일본, 이태리의 또 계획 35년까지 배치한다는 거, 거기에 맞서서 독일, 프랑스, 스페인 배치한다는 그런 소식을 접했기 때문에, 이제는 베일에 감춰져 있던 것을 노출시킨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뭐 1, 2개월밖에 안 된 거잖아요. 자, 이게 보면은 여기 이제 쿠스 FC도 저도 예전에 가지고 있었던 거는 2021년 아덱스에서 제가 찍은 사진을 가지고 있었는데, 거기에 비해서 비행기 모양이 많이 달라졌어요. 이거는 이제 비행기 모양은 거의 됐고, 뭐 엔진도 거의 됐고, 소프트웨어도 거의 됐고, 다 된 거예요. 제가 봤을 땐 거의. 이게 사실은 좀 전에 보여드렸던 그 로얄 윙맨보다는 저는 어려운 기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자, 이걸 먼저 했고, 가격도 훨씬 비쌀 것 같아요. 이걸 바탕으로, 오늘 로얄 윙맨은 좀 쉽게, 뭐 쉽진 않겠지만, 그 파생형으로 제작되지 않겠느냐. 이 기술의 바탕을 두고 이렇게는 봅니다.
그래서 이것도 모양이 훨씬 많이 가다듬어져서 많이 달라졌어요. 네, 달라졌고 크기도 많이 커졌더라고요. 네, 그 이야기도 좀 이따 해보겠습니다. 자, 이 비행기하고 엔진도 공유하고 무장창도 공유하고 의미가 크죠. 그러면 KF-21이랑 같이 활동할 텐데 KF-21에 들어가는 뭐 공대 지 무장이든 공대 공 무장이든 공대 함 무장이든 그게 다 공유가 돼야 되겠죠. 왜냐하면 이게 손오공의 머리카락 같은 비행기란 말이에요. 이거 말고 이제 이것도 그럴 수도 있고 상황에 따라서는 LW는 더더욱 그렇죠. 이게 분신술이죠. 머리카락 딱 뽑아서 후 하면 여러 대 비행기 되는 거. 그런 역할을 해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그들은 당연히 KF-21과 똑같은 무장을 할 수 있어야 돼요. 덩치가 작고 엔진이 작아서 무장의 숫자는 적을지언정 같은 종류의 무장은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주어진 작전에 임무에 맞춰서. 그래서 사실은 5,500파운드, 5,000파운드 얘기가 나왔는데 제가 이제 이 자료를 준비하기 위해서 찾아보니까 예전에 말씀드린 거지만 이미 8,500파운드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국산화 엔진. 이제 우리 제트 엔진 국산화고 될 거예요. 이것도 되죠. 이거 바탕을 두고 터보 샤프트 엔진도 개발하고 있고 터보 프롭 엔진도 될 것이고 8,500 그리고 10,000파운드 정도 된다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예전에도 다뤘지만 여기 이 엔진 베이 엔진이 들어가는 그 최적이 있죠. 그게 KF-21은 두 개의 엔진이 들어가잖아요. 이게 아마 F404 엔진인가 그럴 건데 그 엔진의 체력과 같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야지만 이걸 업그레이드 했을 때 KF-21 엔진을 업그레이드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든 쿠스 LW든 KF-21이든 엔진의 체적은 같다. 향후 개선을 한다면은 파워만 올라갈 따릅니다. 그게 가장 합리적인 이제 접근 방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8,000에서 8,500파운드면은 이거를 보통 이제 애프터버너를 하게 되면은 이거의 1.5배 이상이 커져요. 그럼 이것만 하더라도 14,000에서 15,000? 예. 죄송합니다. 12,000에서 한 14,000, 5,000까지 파운드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추력이. 그런데 보면은 FA50 같은 경우는 엔진이 하나잖아요. 그게 12,000파운드예요. 자, 그런데 이게 크게 작거든요. 무게도 훨씬 가벼울 거예요, 아마. 그렇게 봤을 때는 애프터버너를 하지 않고도 이 엔진은 FC와 LW가 공이 쓴다고 하니까 음속을 돌파할 가능성도 높아 보여요. 저기 비행기 형성도 그렇고. 예. 자, 그런 점은 과거에 또 여러 가지 동영상들 말씀드린 부분하고 맥락이 닿는 부분이 되겠죠. 자, 이 FC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면 예전에 제가 썼던 슬라이드예요. 그래서 예전에는 이 다소 BAE 요 가운데 있는 유럽제 무인기 저거보다 살짝 작았어요. 그런데 지금 이게 크게 커져서 길이가 12m, 날개 폭이 20m 됐다고 하거든요. 그러면 노드로 그루만의 X47보다 더 커요. 네. 이게 이쪽으로 중간에서 약간 왼쪽으로 있다가 뚜껑을 열어보니까 제일 큰 기체가 된 거예요. 그게 여러모로 의미하는 바가 크죠. 특히 가운데 기체 한번 잘 보세요. 다소에 BAE하고 FCAS, SCAF라고 되어 있는 거 내부 무장창 한번 보세요. 양옆으로 한 4발 정도의 무장이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죠. 예. 이것도 상당히 유념해서 볼 수 있는 그런 내용이다. 자, 1년 사이에 비행기 기체가 더 커졌다. 구체화되면서. 앞으로 더 커질 수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형상도 지금 이 기체들의 형상, 노드롭이나 다소의 형상과 상당히 유사해졌어요. 네. 이 정도를 하고, 이제, 보자. 쿠스 LW가 처음으로 이제 모습을 드러냈는데, 몇 개월 전에. 그 기능에 대해서 궁금하잖아요. 그죠? 그 기능에 대해서 궁금한데, 그 점에 대해서 우리나라에서 뭐 지금 군에서 노출된 정보는 없어요. 좀 전에 보신 그 사진이 답니다. 그래서 그것을 유추해 볼 수 있는 자료가 이거예요. 크라토스 XQ58A라는 거. 미국에서 지금 개발 중인 거죠. 예. 이거랑 똑같아요. 이것을 참고해서 우리가
우리의 여건을 반영해서 개발한 기체다 이렇게 보면 돼요. 이것 또한 우리 기체가 살짝 커요. 예. 저는 그것이 뭐와 상관이 있는 하면은 KF-21의 내부 무장창과 상관이 있다고 봅니다. 예. 그래서 KUS-FC도 그렇고 살짝 길어진 거예요. 그 내부 무장 왜냐하면 우리의 내부 무장창이 이들의 내부 무장창보다 길기 때문에. 그래서 이 XQ-58A도 미국의 참 어려움을 보여주는 내용이에요. 네. 이걸 잘 이해하시면은 지금 미국 방산 산업이 처한 좀 어려움, 방산산업의 위기라고 봐야 될 것 같고, 미국 국방 산업의 국방력을 이제 뭐랄까 다시 한번 제자리로 세우는 데 있어서의 어려움, 이런 것들이 느껴져요. 왜냐하면 그들의 미국이 가진 국방 산업체를 이용해서 미국의 국방을 키워야 되는 거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예. 거기에 어떤 걸림돌이 있는지 지난 3, 40년간 방만하게 운영해 온 그 결과로 어떤 어려움에 봉착해 있는지 이런 점을 이제 느끼실 수 있으면 좀 좋을 것 같아요. 자, 이 크라토스 XQ58A는 발클인가 뭐 이름이 그렇죠. 이 회사는 캘리포니아에 있는 회사 같아요. 전혀 이제 예전까지는 주력 방산업체가 아니었던 거죠. 그 자체가 미국은 이제 힘든 거예요, 되게. 네. 그리고 이 비행기는 이제 윙맨으로 개발된 거예요. 우리 컨셉하고 똑같아요. 우리가 사실 배웠겠죠. 먼저 그 제안한 게 미국이에요, 사실은. 윙맨인데 누구의 윙맨이냐 그러면 F-22나 또는 F-35의 윙맨으로 개발이 된 거예요. 근데 F-22는 뭐 은퇴한다 안 한다 하지만 은퇴한 거는 진배 없어요. 숫자가 100대 정도밖에 안 되고 업그레이드가 그렇기 때문에 웬만한 업그레이드가 진행이 되더라도 미국 공군력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얼마 되지 않아요. F-35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 번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하늘이 약간 붕 뜬 형태인데 6세대 전투기를 30년대까지 개발한다고 하니 거기에 이제 같이 동반이 될 그럴 가능성이 높은 그런 기체로 보입니다. 이와 유사한 기체가 이제 보잉 고스트뱃이 있었죠. 이것도 호주에서 개발했던 거예요. 예, 보잉에서 직접 개발한 게 아니고, 자 이게 미국 업체들의 입장, 미국 방산업체의 입장이 여기서 보이는 겁니다. 그들의 체질이 보여요 여기서. 자 이게 보면은 이게 미군에서 지금 얼마 전에도 한 2대 정도를 계약을 한 것 같던데 이게 프로그램 이름을 한번 보세요. 영어를 써서 좀 그렇지만 Low Cost Attritable Strike Demo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저렴한 비용이 이름이 제일 앞에 들어가 있어요. 저렴한 비용. Attritable 하면은 그냥 없어지면 좀 아깝지만 그래도 감내할 수 있는 수준, 즉 소모성이라는 뜻이에요. 소모성 공격기라는 뜻입니다. 무인기죠. 이게 미국이 이렇게 가고 싶은 거예요. 이런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어요. 자, 로코스트가 중요하죠. 그리고 이제 윙맨이 돼야 되는 것이죠. 이게 6세대를 보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미국은 그렇게 느끼고 중국의 도전을 받고 있고 뭐 스스로 생각하는 도전이죠. 어떻게 보면 살기 위한 도전. 미국이 스스로 이제 뛰어 올린 도전이긴 한데 어쨌거나 그러기 위해서는 저렴하면서도 성능 좋은 무기를 개발해야 되는데 그게 기존의 방산업체에서 그것을 끄집어내기가 쉽지 않다는 의미가 깔려 있어요. 이것도 여러 자료를 찾아보면 주목도가 상당히 낮아요. 왜냐? 보잉도 아니고 록히드 마틴도 아니고 뭐 노드롭 그루만도 아니고 심지어는 무인기 생산하는 제너럴 아토믹스도 아니잖아요. 그냥 조그만 회사거든요. 그래서 이들이 싸게 할 수 있는 이유는 상용품을 갖다 쓰는 거예요. 예. 이게 우리한테는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이야기처럼 느껴지지만 미국은 그렇지 않았어요. 고가의 무기 체계를 유지할 수 있는 방안 중에 하나가 군용품이라는 전제하에 군용 전용 부품을 계속 써왔는데 상용 시장의 기술 발전을 오히려 예전에는 군용품이 앞서갔죠. 근데 지난 몇십 년간 상용품의 은 표준화가 되고 이렇게 하면서 기술 발전이 더 빨랐어요. 훨씬 저렴해지면서. 근데 미국 주력 방산업체들은 군용품을 강조했죠. 호환이 안 되는 거죠. 유지비가 엄청나게 나오는 거죠. 예. 생산량이 다 끼면 끝이죠. 자,
자, 그런 부분을 타개하고자 상용품 활용이라는 단어를 쓴 건데 저게 엄청나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 그게 미국의 지금 맹점이에요. 그래서 가격을 낮추고 개발 속도도 빨리 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예. 그래서 지금 작년에 보니까 프로토타입을 2대 주문했는데 한 대당 가격이 한 100억 원 정도예요. 100억 원 정도 했는데 이 업체에 관심이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이 뒤에는 뭐냐면 정치적인 정치력과 파워 게임, 로비 이런 게 들어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미국이 급하기 때문에 이 기회를 좀 줄 것 같아요. 그래서 네이버 뉴스에 금년 초 기사에 며칠 전 기사죠. 2023년 1월 4일 기사인데 여기 거를 2대를 더 주문한 거예요. 의미가 있는 거죠. 예. 이게 필요하다는 거죠. 제가 얼마 전에도 소개드렸지만 터키도 이런 기체를 지금 얼마 전에 날렸잖아요. 기젤르마라고 하는 거. 예. 미국은 그래 이런 기술을 20년 전에 이미 확보하고 있었으면서도 그들의 전력화로 연결이 못 됐어요. 값도 더 싸고 향후 이쪽으로 가야 될 방향이라는 것을 미국 스스로 알았어요. 이미 20여 년 전에 20년대 초에 그 시장에 못 옮긴 거죠. 그 과정에서 많이 낙담한 많은 젊은 유능한 엔지니어들이 떠난 거죠. 다른 나라로 갔을 수도 있어요. 우리나라로 갔을 수도 있고. 네. 그래서 이게 상당히 어렵다. 이 결정이. 그래서 네이버 뉴스에서 다뤘다. 이렇게 저는 봅니다. 예. 미 해군이 샀죠. 해군이 샀는데 일단 2대로 시작하는 건데 여기에 대해서 보잉이나 로키드 마틴이나 노르드롭 그루만이 엄청나게 불편해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들은 사람이 타는 비싼 유인기를 팔아야지 돈이 되는 거예요. 근데 미국은 미래 상황을 봤을 때는 이제야말로 저렴하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깝지만 사실은 격추되더라도 유인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내 몸을 던져서 내가 파괴가 되더라도 좀 덜 아까운 이런 비행기를 개발할 때고 터키 같은 나라도 개발하고 있는데 우리도 지금 개발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응? 그 업계의 벽이 그만큼 두텁다. 그렇게밖에 해석이 안 돼요. 그 기술 이미 20, 30년 전에 시장을 개척했던 미국인데 안 되는 거죠. 왜냐? 이런 비행기들이 많이 들어올수록 유인기, 값비싸고 이문이 많은 유인기가 덜 팔리니까 저는 그렇다고 봅니다.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 자, 그래서 이거는 이제 좀 전에 보여드리는 그 발크리 크라토스 그건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무장창의 크기 때문인지 지금 크기는 우리보다 살짝 작아요. 1m 정도. 그리고 또 이게 장점이 뭐냐면은 다른 어떤 자폭 무인기처럼 로켓 부스터로 그냥 활주 없이도 이륙을 시킬 수가 있어요. 이렇게. 유인기도 이렇게 할 수 있겠지만은 예를 들어서 바다 한 군데서 이렇게 띄웠을 때 유인기는 돌아와야 될 곳이 반드시 필요하잖아요. 사람이 탔으니까. 자, 이거는 그 말은 구축함 같은 데 띄울 때 착륙은 이렇게 안 될 거잖아요. 그러니까 소모품이라는 거예요. 자, 이거 말씀드린 것처럼 원래는 F-22나 F-35 공동작전을 전제했는데 두 기종 다 미래가 불투명하죠. 그래서 바로 6세대 전투기하고 같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이들의 목적은 일단 저렴하다는 게 가장 우선이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 말로 하자면은 KF-21 한 대에 여러 대가 붙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KF-21과 같은 똑같은 기능을 다 부여할 수는 없죠. 가격이 싸야 되니까. 대신에 KF-21과 동등한 수준의 레이더 반사 면적을 가져야 되겠죠. 그죠? 같이 움직이는데 KF-21은 레이더에 안 잡히는데 무인기 때문에 잡혀서 우리가 노출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자, 그런 거는 근데 어렵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일단 비행기 자체가 작으니까 또 무인기니까 훨씬 저렴하고 가볍게 할 수 있고 또 조종사의 안전을 위한 그런 부분들이 많이 생략될 수 있죠. 예, 개발도 빠르겠죠. 예. 그리고 기체가 작아지니까 엔진도 작은 게 들어가도 되고 그래서 기능을 분담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KF-21이 가진 기능을 하나씩 떼주는 거예요. 자, 너는 전자전 위주로 해. 그래서 우리가 공격 임무를 맡을 때는 위험하니까 대전자전 공격은 상당히 위험한 거예요. 적이 나를 보고 있는데 그게 날 잡아 잡수슈하고 들어가는 거란 말이에요. 상대방이 레이더를 켜게 만드는 거니까. 자, 그걸 네가 해. 어려운 거니까. 자, 따라가서 뭐 공격을 받고 피격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 레이더망을 교란을 시켜라.
그와 동시에 네가 뭐 미사일을 가지고 있든 아니면 다른 기체에서 별도로 대방사 미사일, 대레이더 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는 것이죠. 그죠? 또는 레이더에 특화된 비행기가 있을 수 있어요. 적기의 출현이 예상되는 곳 또는 다른 감시 정찰 자산을 위해서 적기의 위치가 대충 파악이 된 곳. 그렇지만 나의 KF-21의 레이더로는 아직 잡히지 않는 거리. 그럴 때는 네가 용감하게 앞에 나가서 적기를 먼저 감지해줘라. 그리고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은 KF-21이나 그 외 다수의 중거리 공대공 무장을 갖춘 다른 무인기에서 발사를 한다. 공대지 공격은 말할 것도 없죠. 공대함도 마찬가지고. 적과 적의 목표물에 가까이 다가갈수록 위험도가 커지는 거죠. 그런 거는 뭐 레이더도 없고 다른 아무것도 없고 그냥 대한 미사일만 또는 타우루스만 장착한 이런 무인기들이 앞으로 간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뭐냐, 우리가 공격을 받는다. 적으로부터. 적이 뭐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을 엄청나게 쏜다든지 지대공 미사일을 엄청나게 쏴제낀다. 도저히 피할 수 없는 여건이 됐다. 그랬을 때는 내 몸을 희생해서 KF-21을 지킨다. 이런 내용도 이 활용 목적에 들어가 있어요. 이것은 미군이 지금 이제 뭐랄까 그 개념 정립하는 차원에서 무인기들 저렴한 무인기를 가지고 편대 비행을 할 때 그들이 할 수 있는 역할이 무엇일까를 분석한 것에 들어있는 내용이에요. 즉 희생이 들어있어요. 희생. 사람이 안 타고 있기 때문에. 저는 우리가 무인기를 개발하면서 이번에 KUS-LW를 개발하면서 충분히 고려했을 거라고 봅니다. 자, 그래서 뭐 대충 한번 정리를 해보면 이때까지 나온 거를 봤을 때 우리는 두 가지 드론을 무인기를 동시에 개발했던 것 같아요. 기술은 하나지만은 하나가 좀 어려운 기술이죠. 나머지는 통상적인 것은 쉽게 개발한 것 같고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시간이 적절했기 때문에 이번에 공개를 했다고 봅니다. 몇 달 전에. 그래서 위에 것은 KUS-FC 우리가 이제 들어왔던 부분인데 이번에 크기도 커지고 제대로 된 모양을 이제 갖추고 나온 것 같아요. 이거는 저피탐이 훨씬 강조됐죠. 이 저피탐은 뭐 크기도 작을 뿐더러 뒤에 수직 미익도 없고 모양이 전익기 형태이기 때문에 KF-21보다도 훨씬 잡기 어려울 것 같아요. 이건 거의 스파이 비행기라고 봐야 되겠죠. 그리고 무장도 가능하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물론 이제 적진 깊숙이 들어갈 수 있는 그 부분이죠. 제공으로 들어갈 가능성이 커요. 제가 봐서는. 이거 보면은 우리 정부 연구 과제 중에 보면 뭐가 있는 거 하니 아주 소형 드론용 터보젯 엔진을 개발하는 프로젝트가 있어요. 아주 소형이에요. 근데 초음속으로 날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세상에 무인기에서 발사하는 무인기? 이런 개념을 거의 우리가 지금 처음 시도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긴 들어요. 뭐 미국에서 그런 컨셉추얼한 거 이제 개념 연구 차원에서 CG가 나온 거 본 적이 있어요. 그게 참고를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그런 초소형 드론, 제트기, 제트 엔진 기반. 왜냐하면은 LAH나 헬기에서 쓰는 무인기라면은 당연히 프로펠러라도 충분해요. 왜냐하면 속도가 맞아야 되잖아요. 드론이 너무 느려도 안 되지만 모기보다 본 기체보다 너무 빨라도 안 돼요. 그죠? 속도가 맞아야 돼요. 그러니까 제트기에서 쓸 수 있는 드론이라고 그러면은 제트기 속도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 거는 아마 뭐 다른 동영상에서 지금 다뤄야 될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의 어떤 적절한 기체가 아닌가 KUS-FC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제트 엔진을 장착한 소형 드론 쭉 내부 무장창에 들어간다고 봐야 되는 거잖아요. 거기 이런 이제 무인기 내부 무장창에 다른 드론이 들어간다는 컨셉은 지금 많이 나와 있어요. 오늘 소개드린 발크리 크라토스 것도 초기 시험에 이미 무인기를 발사하는 즉 무인 드론을 발사하는 자폭 드론을 발사하는 그게 사진에 잡혀 있는 거예요.
거기는 대신 프로펠러로 추진하는 느린 드론이긴 합니다만. 예. 자, 그렇고 나머지 하나는 이제 오늘 소개드린 주제인 KUS-LW 로얄 윙맨인데, 이거는 이제 뒤에 수직 날개가 있기 때문에 기동성이 훨씬 강조되죠. 예. 그리고 이거는 RCS라는 측면에서도 KF-21과 맞추면 돼요. 위에 있는 FC처럼 지나치게 낮을 필요가 없는 거죠. 그죠? 왜냐하면 내가 지나치게 낮추더라도 돈을 많이 들여서, 공을 들여서 기체 형상과 뭐 도료 등에 KF-21이라고 늘 움직이는데 KF-21이 걸리면 나도 걸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같은 무장을 해야 될 것이며, 또 KF-21과 속도라는 면에서 또 항속거리라는 면에서 서로 맞아야 된다는 거. 그죠? 작전을 같이 한다고 봤을 때는 그게 전제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 대가 배치된 거예요. 편대 비행을 한다고. 당연히 저비용으로 돼야 되겠죠. 예. KF-21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몸으로 막을 수 있는 그런 용도로 생각하면 당연히 그렇겠죠. 예. 자, 마지막으로는 그러면 미국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수십 년을 앞서갔으면서 왜 아직 저걸 못하고 있을까? 이런 부분을 실예를 통해서 한번 보여드리고 왜 그랬을까라는 세상 들어보기 추정을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앞서도 잠깐 말씀드리긴 했지만, 지금 실전 배치에 가장 가까운 무인기 뭐냐 이게. 자, CIA 같은 데서 쓰는 첩보용 무인기, 비밀 무인기 빼고, 그거는 이미 우리 이제 이런 전익기 형상의 무인기가 있었죠. 이란에서 뭐 납포도 되고 했던 그런 적이 있었지만은 뭐 공군이나 해군에 본격적으로 배치된 적은 없어요. 지금 이게 MQ-25 이게 처음으로 배치되는 거예요. 자, 모양은 전익기 아니죠. 예, 이게 스팅레이라는 거예요. 2024년 항모에 배치 예정이에요. 이게 뭘로 쓰느냐? 공중 급유기로 쓰겠다는 거예요. 예. 딱 보시면 아시겠죠. 속도도 그렇게 빠르지 않을 거다. 날개가 형상이 지금 직선이기잖아요. 그리고 모양을 봤을 때 스텔스성도 떨어진다. 기존 항공기랑 다를 게 없다. 예. 이걸 굳이 항모에서 공중 급유기로 쓰겠다는 거예요. 물론 도움이 되겠죠. 항속거리가 길어지니까. 그렇지만은 기존의 급유기에 비해서 급유량이 한계가 있어요. 저 뒤에 따라오는 FA-18 한 대도 배고픔을 다 못 채워줘요. 그런데 한 대당 2,400억이에요. 이게 무슨 희한한 일입니까? 물론 초도 분야에서 그럴 수 있겠지만 이건 아닌 가격이 있어. 기껏 무인기 개발해서 이때까지 개발했던 기술에서 다 후퇴해서 이런 행동을 쓰고 있는 게, 이게 미국의 업계의 파워 게임이고 로비의 결과다, 저는 그렇게 보는 거예요. 자, 이거 보면 X-47 이게 아마 노드롭에 셌을 거예요. 해군용으로. 예. 이게 현재 우리가 모양이랑 비슷하죠. 미국은 이미 이게 제가 써놓은 글 보시면 아시겠지만 2000년에서 2003년에 지금부터 20년 전에 20년보다 더 이전에 이미 항모에 무인 이착륙 시험을 했었어요. 예. 그런데도 아직 이 배치는 안 됐어요. 정찰기로도 심지어. 예. 스텔스기라는 강력한 우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저런 형상은 연비가 좋아요. 멀리 갈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전투기용을 개발하려는 시도가 있었지만 그것을 억눌렀어요. 그거는 증거를 제시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 포함시키지는 않았지만. 그래서 유인기, 비싼 유인기를 더 많이 팔고자 하는 업계의 로비의 결과로밖에 안 보여요. 그리고 공군에서는 또 X-45라는 게 있었죠. 비슷한 모양이죠. 2000년대 초에 이걸 시험을 했어요. 98년에서 03년도까지. 그렇지만 이들 모든 프로그램들이 다 드롭이 됐어요. 20년 동안 죽여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그래갖고 이제는 선택하기 게 뭡니까? 로얄 윙맨, 아까 크라토스 같은 게 이제 나오는 거예요. 저렴하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도 쉽지 않을 거예요. 제가 봐서는. 그런데 20년이라는 기간을 그냥 놔뒀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나라 같은 곳에서도 무인기를 자그마치 두 가지를 다 개발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형태하고 그들의 크라토스랑 같은 것을 두 개를 동시에 개발하고 있는 거예요. 앞으로 몇 년 있으면 이제 하늘에 떠다니게 될 판이에요. 미국보다 빨라요. 미국보다.
그것도 KF-20이라고 딱 맞춤으로 해가지고. 근데 미국은 지금 크라토스 하게 되면은 앞으로 향후 6세대 비행기가 뭐가 나올지도 모르고 또 여러 가지 정치적인 압박이 있기 때문에 F-35하고 공동 작전하는 거 곧 이제 은퇴해야 될 F-20이랑 공동 작전해야 되는 거 이런 것까지도 다 고려해야 될 거예요. 아마. 그럼 중구난방이 되고 비용이 또 엄청나게 상승할 거예요. 어려워요. 우리는 그걸 한꺼번에 해냈잖아요, 지금 이렇게. 그래서 그렇지만 이제 마지막 슬라이드인데 미국 같은 경우는 지금 전략적 시급성이 있어서 지금 이런 크라토스 같은데 지금 베팅을 하긴 해요. 근데 기존 업계가 가만히 있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결과를 좀 지켜봐야 될 거고 가기는 갈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최근에 이제 지난번 동영상에서 다뤘지만 보잉 같은 경우는 그냥 아주 미움을 많이 받고 있죠. 양치기 소년으로. 그래서 F-35를 만들고 있는 록히드 마틴 같은 경우도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은 지금 제너럴 아토믹스나 크라토스 이런 회사한테다가 미국이 기회를 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게 아니면은 미국이 공군력의 우위를 유지할 수가 없게 됐거든요. 이미 세상이 바뀌었어요. 한 번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같은 데는 전격적인 투자를 해서 미국이 20년 정도 놀고 있을 때 우리는 그때 우리 스스로의 비행기도 없었어요. 예? FA-50 개발해볼까 그러고 있던 중이었잖아요. 그걸 넘어서 이제 KF-21이 시험 비행 중인데 배치를 몇 년 있어야 될 거고 그런데 무인기를 두 가지 종류나 미국이 다 제시했던 컨셉이죠. 정찰기 용도, 저피탑, 그리고 윙맨. 그 두 개를 동시에 준비시키고 있는 거예요. 미국은 염두에 뒀던 F-22 은퇴해야 되고 F-35는 문제 있죠. 예. 역전될지 몰라요. 한 2030년 정도 가면. 자, 오늘 이 정도 하겠습니다. 네.